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볼까요? 이제 2차 강의니까 전체 그 커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지금 예비 순환인데 그 총 22회죠.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 그 이제 총 18회 잡아놨는데요. 그 다음 이제 2순환. 제가 학원 뭐 정식 일정하고 좀 달리 해서 이제 2순환에 총 이제 민법을 15회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순환에는 이제 뭐 기본서를 좀 정리를 해야죠. 기본서를. 그래서 이제 뭐 1차 다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민법은 뭐 이제 민소하고 달리 이제 민소는 대부분 뭐 처음 공부하시니까는 좀 꼼꼼하게 봤는데 뭐 이제 민법은 일단 그 뭐야 1차 때 뭐 다 공부하셨고 뭐 어느 시험이든 뭐 처음 공부하면은 뭐 민법부터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거를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2차 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1, 2차 구별이 거의 없어져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2차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공부하고 그래서 뭐 따로 이제 2차용 교재 같은 것들도 보면 뭐 단문집 형식으로 이렇게 갈아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사실 1, 2차 구별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시험도 그렇고 이제 올해 시험도 그렇게 보면 올해 뭐 일문 같은 경우는 뭐 무효 취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채권량도 대항 요건 뭐 이런 것들은 다 1차 때 보는 것들이라 1, 2차 구별이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아주 세부적인 쟁점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제 뭐 그 1차, 2차에는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2차용으로 좀 이제 지식을 좀 체계화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똑같은 책이어도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밑줄 같은 거 글 때도 이제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내가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되지만 주관식은 답안지에 꼭 써야 될 쟁점들을 뭐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할 거고요. 기본 내용 자체는 뭐 아시지만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또 뭐 제 강의를 또 1차 때 안 들으시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법까지는 시험 보기 그렇고 그래서 이제 채권 총론 끝나면 뭐 채권법에서 한번 시험 보고 그래서 총 한 4회 정도 시험을 볼 거고요. 그 시험은 이제 수업 끝나고 그 뭐야 저 개별적으로 보셔가지고 제출하시면은 제가 채점해가지고 같이 이제 답안지를 좀 보면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그 뭐야 1순환 들어가기 전쯤에 한번 한 3개년 정도 기출은 정리를 따로 할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은 뭐 동영상이든 하여간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따로 이 22회 안에 저 문제까지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고 그 다음 1순환 때는 이제 사례집을 보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에서도 이제 문제풀이가 뭐 급한 게 아니듯이 2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2차니까 이제 사례집을 풀어야 된다. 내가 이제 사례를 못 푸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례집을 덥석 잡으면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사례집만 막 본다고 또 실력이 느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집도 이제 1순환 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뭐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11월쯤에 시험이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가면은 뭐 사례 뭐 저기 뭐 이것저것 또 많이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때는 좀 책 정리를 좀 내용 정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환 때 사례집을 보시면서 웬만한 시중에 사례집들은 뭐 사례 쟁점들은 거의 다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례 문제를 좀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남들이 보는 만큼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총 18회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다음 이제 2순환 때 이제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물론 이제 1순환 때도 시험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2순환은 이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제 10회하고 5회로 나눠서 그래서 10회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진도별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별로 시험을 보시고 5회는 이제 전범위 그래서 5회는 이제 전범위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진도별로 볼 때는 이제 1시간씩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는 우리 2시간 시험이잖아요. 100점. 실전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회 동안에는 진도별로 갈 때는 이제 그때쯤 뭐 이제 책이 나올 건데 이제 2차용 이제 소위 말해서 암기장. 결국은 뭐 주관식 시험은 답안지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키워드 암기장이라고 해가지고 답안지에 꼭 써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답안지 써서 암기할 내용들을 그때쯤 뭐 책으로 해서 요 1시간 시험 보고 한 2시간 반 정도는 이제 그 문제풀이하고 암기장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5회 시험 볼 때는 그냥 2시간 시험 보고 2시간 문제 해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소까지 두 과목 하면 한 7월 말, 뭐 그때쯤 7월 초인가 그때쯤 끝나던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에 시험이니까 그 이후에는 뭐 특강 같은 거 별도로, 그거는 뭐 지금 시간을 정하기 뭐 해가지고요. 그때는 뭐 특강 같은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거나 아니면 서류 작성 관련된 뭐 내용들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민법은 일단 제가 1년 커리로 잡아놓은 건 요 얘기니까 22회 동안에 이제 내용들을 좀 충분히 정리를 하시면 뭐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바로 뭐 사례집을 같이 보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뭐 객관식도 뭐 문제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듯이,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도 내용 저치를 정리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민법은 뭐 1차 때 보셨던 지식을 이제 주관식으로 좀 정리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도 뭐 1차는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채권법부터, 분량 자체가 뭐 시험의 출제 비중으로 보면 뭐 채권법이 제일 많죠. 그래서 채권법하고 물권 뭐 이렇게 그 강의서 내용대로 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시고. 자, 그럼 교재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채권법 총론부터 볼 건데, 앞에 뭐 특정물 종류 뭐 이런 건 뭐 주관식 시험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저기 자 13페이지 볼까요, 교재. 자, 13페이지에 그 왼쪽 편에 뭐 이자제한법이 있는데, 그 이자제한법도 이제 그 뭐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 한번 그 모의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뭐 사례집 보면서 간단히 정리하면 되니까. 자, 13페이지에 소척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서류 작성에서도 나오는 것이어서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서류 작성에서 관할 잡듯이 이 13페이지 나오는 소척법의 문제,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서류 작성에서 금전 청구 항상 나오니까 언제부터 소척법 12% 붙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서 나중에 이제 매매 파트, 아니 소비대차 채권법 강론에 이제 소비대차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이 한 세트로 되고 나중에 이제 서류 작성에서도 또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대차 대여금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대여일이죠. 그래서 대여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변제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는 이자잖아요, 이자. 그 다음에 변제기 다음 날로부터 이제 지연손해금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도 뭐 가끔씩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식 명칭은 지연손해금이니까 우리가 답안지 쓸 때는 정식 명칭대로 이제 지연손해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소장 부분 송달일이죠. 여기다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소장 부분 송달일. 그래서 이거는 뭐 서류 작성에서 무조건 금전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장 부분 송달일 당일까지 계산해서 이제 연 12%가 안 되면요. 그래서 연 12%가 안 될 때는 소장 부분 송달일 이제 다음 날이죠. 정확하게는 다음 날로부터 소척법 연 12%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장 부분 송달일 당일까지 이제 지송금 등이 이제 12%가 안 되면 12%보다 낮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물론 12%보다 더 높을 때야 뭐 예를 들어서 20%다. 그럼 20%를 계속 가는 거죠. 뭐 다감 날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이제 다감 날까지 연 12%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요 부분을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비대차에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채권법 강론에서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소척법을 붙이는 걸 보는데, 언제 붙이느냐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소척법 3조 조문을 보시면 13페이지 맨 밑에요. 금전채무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 그러니까 원고의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겠죠. 그래서 선고할 때, 그래서 법원이 선고할 때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는 법정 이율은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나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산점은 조문에 있죠. 송달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제일 빨리 붙이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작성에서 원고가 돼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그다음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이제 소장 부분 송달된 다음 날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판결문 쓸 때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소장보험 송달의 다음 날로부터는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주 보시다시피 12%로 말하죠. 그래서 12%인데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율에 따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민소법 251조는 장랭이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랭이소에서는 소촉법 자체를 아예 못 붙이죠. 왜 그런지는 밑에 이제 입법 취지를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2항에 채무자에게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존부나 범위에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물론 이제 법원에서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거겠죠. 타당한 범위 안에서는 소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촉법이 아예 배제되는 경우는 뭐 그건 뭐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소촉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아무리 항쟁함이 정당하더라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는 붙여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2항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입법 취지를 보시면 이제 그 판례 나오죠.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 법정이율을 현실화시켜서,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5%도 안 되지만 예전에는 막 그 민사 5%, 상사 6%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채권자한테는 최소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손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한테는 뭐예요? 채무자는 이제 일부러 변제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이율을 높게 해서 뭐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낮은 민사상의 법정 이율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변제, 지체,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정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시행령에 정해서 빨리빨리 뭐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이제 답안지에는 그 밑줄 친 부분 그 아래 채권자한테는 실손의 배상 이율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벌칙 기능. 그러니까 이제 위에 것들은 뭐 객관식 같은 거 볼 땐 쭉 읽어보고, 뭐 주관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관식은 항상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법 취지를 쓸 일이 있으면은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 요 두 줄만 쓰면 된단 말이죠. 채권자한테는 실손의 배상 이율로서의 기능,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벌칙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 채무자가 아니면 안 붙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2항에서 항쟁함이 타당하면 안 붙이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2번은 이제 요거는 그 뭐 민소 관련해서 이제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시행령에서도 자꾸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였다가 15%였다가 지금 12%로 떨어졌는데, 그럼 앞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각주를 보시면은 각주 4번에서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20%, 15%, 12%로 떨어져서 지금 12%인데, 각주 4번에 보면 소적법 법문에서 등등이랑 연 12%인데, 자, 부칙을 보면 19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2조 경과 조치, 이행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자 1심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 이율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재판이 끝났다. 그때는 종전 규정으로 가는 거죠. 소급표는 없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항에 이행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에서 자 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그래서 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1심이. 그럴 땐 끊어가지고 14페이지에 5월 31일까지는 예전 15%,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것은 6월 1일부터는 12% 이렇게 이제 재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1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규정 보셨다시피 1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소심 반소가 제기된 거죠. 그래서 14페이지에 그 이번에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 범위, 그러니까 요 판례는 이제 20%에서 15%로 떨어졌을 때 판례인데, 그 법리가 그래서 15에서 12로 낮춰졌을 때는 판례는 없지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14페이지 맨 밑에 그 밑줄, 이번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이제 3조이랑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그 당시 20%에서 15로 낮춰졌어요. 근데 문제는 시행령도 뭐 똑같은데 1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그 밑줄 친 부분 14페이지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했고, 그러니까 항소심 반소도 또 민소에서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반소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계속 중이었는데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됐을 때는 뭐예요? 지금 시행령에서는 1심을 기준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항소심 반소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15년 9월까지는 20%,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는 15%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법리가 오른쪽에서도요. 오른쪽 첫 번째, 그 15페이지 첫 번째 판례도 뭐 같은 취지고, 제가 마지막에 써놨죠. 이러한 판례 법리는 개정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혹시나 뭐 그런 형태로도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됐다 이랬을 때, 그럼 뭐 민소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민소법에서 항소심 반소 물어보면서 소척법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서는 1심을 기준으로 했지만 항소심 반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가 제기되면 물론 요건을 갖췄을 때 그건 뭐 이제 1심에서 소제기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소가 제기됐는데 항소심 반소가 아직까지 항소심 반소가 안 끝났다면 그때는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15%, 지금은 이제 12%니까 15%, 12% 이렇게 나와서 결국 이제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알아두시면 이제 혹시나 뭐 브리타로 나오게 되면 그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15페이지 3번에 그럼 이제 항쟁함이 상당할 때는 이제 소적법을 안 붙인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악의적 채무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고가 승소, 즉 채무자가 패소한 사안이지만 이때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이행 의무 존부 범위에 항쟁하는 채무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근거는 이제 법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건 액수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기간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다툰 것은 봐주겠다. 이건 법관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럼 이제 다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심에서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밑줄 친 부분에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 거기를 체크해놔야죠. 따라서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니까 소촉법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소촉법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이 판결문 쓸 때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럼 사실심은 1심, 2심이니까 결국은 제일 빨리 붙이면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에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일 늦게 붙이면. 그러니까 법관이 이제 알아서 간다는 거고. 그래서 법원이 적절히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객관적 병합은 소송물마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소송물마다 항쟁함이 정당한 게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소장이나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면 법원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 범위를 적절하게 정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알아서 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뭐예요? 결국은 원본은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자신 채무 이행함으로써 뭐예요? 원래 금전채무 소멸, 그러니까 원본은 갚았다. 그러니까 뭐 변제 충당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금부터 원래 충당되는데 뭐 합의 충당 등으로 하여가 원본은 갚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본은 기각될 수밖에 없고 지체로 한 지연 손해의 배상만이 남았을 때는 이럴 때는 뭐예요? 악의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촉법을 안 붙이겠다라고 본 거고, 그 밑에 이제 아까 그 뭐 벌칙 이런 취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쟁함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16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그래서 맨 위에 밑줄 친 부분에 지송금 발생 연호인 원본이 채무자 이행으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원본은 갚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악의적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서 못 갚은 거니까 그때는 소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가끔씩 질문하시는 게 충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송금이 먼저 충당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합의 충당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본이 먼저 충당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아래 판결은 피고가 한번 이긴 적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패소했지만.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피고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인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피고가 궁극적으로 패소했지만 이제 이긴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악의적 채무자가 아닌 거고. 그다음 그 아래도 이제 1심에서 받아들여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패소했지만. 그러면 악의적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그 두 줄 내려가 보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봐주겠다라는 거고,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각주 5번 붙어 있는 그 마지막 세 줄을 보면 이제 금전채무 원본 이행 청구가 소송물일 때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지송금 여기에 소촉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전부나 일부 승소 판결이 났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게 원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아까 위에서는 원본은 변제한 사안이죠. 근데 여기는 각주에 나오다시피 원본을 취하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각주 5번을 보시면 원고가 양수금 원본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요. 지손금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본에 대한 소취하가 됐으니까 재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척법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조문상으로 원금에 대해서 이제 전부나 일부 이제 이행 판결을 선고할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고가 이제 원본을 소취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척법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들은 이제 각주에서 계속 보시면 이건 이제 민소법 문제로도 중요하죠. 대법원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일단 뭐 원심이 잘못됐으면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함으로 그러니까 파기 자판의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원고는 이제 당일로부터 청구했잖아요. 근데 밑줄 친 부분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행 청구 받은 때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행 청구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죠. 판례가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준 거잖아요. 387조는 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날 0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죠. 그래서 날하고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행 청구 받은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파기해봤자 어차피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테니까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자판을 했다. 이것도 뭐 대법원의 판단 방법으로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손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처럼 아까 위에 부분은 16페이지 위에 부분은 원본은 갚은 거고 그 다음에 각주 5번은 원본을 소취하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척법을 붙이지 아니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그 1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원고 청구 인용한 1심 판결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해서 환송전 원심, 그래서 이제 환송전 원심이니까 이제 두 번째 재판인 거죠.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그러니까 피고가 이긴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척법을 안 붙인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 붙이느냐? 각주 6번 보세요. 그러니까 각주 6번하고 7번을 잘 비교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각주 6번에 보면 이 판결에서요. 환송 후 원심이 원고 청구 받아들이더라도 그래서 이제 파기 환송이 돼서 이제 네 번째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긴 건데 소척법에 따라서 환송 판결 선고 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할 거 아니에요. 파기 환송 판결 선고 시까지는 이제 소척법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일인 언제까지는 연 5%, 그러니까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12%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요 판례에서는 판시를 했죠. 근데 각주 7번을 보시면 그래서 뭐 지금 보셨던 각주 6번 붙어 있는 판례가 24년 6월 달 선고 판례인데 각주 7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 있다가 한 2주 만에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요지는 똑같아요. 각주 7번에 6월 27일 판결도 요지는 본문하고 똑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판시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대법원이 보면 판시사항을 하죠. 굵은 글씨 보세요. 각주 7번에. 이제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인용됐다가 피고 항소가 받아들여서 똑같잖아요. 2심에서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원고가 상고해가지고 파기해서 내려갔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2심에서 피고가 승소하고 원고의 상고로 파기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상고해서 파기됐다는 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겼는데 이제 이 판례에서는 그 굵은 글씨 마지막 줄 가로 안에 보면 뭐예요?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주 6번에 즉 본문에 있는 6월 13일 판결은 이제 판결 선고일 다음 날, 그러니까 환송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또 붙였고, 그 다음에 각주 7번은 굵은 글씨 마지막 줄에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써놓은 두 가지 판례가 모순됐다고 생각하실까봐 써놨잖아요. 그래서 각주 마지막 세 줄에 보면 그러니까 각주 7번에 있는 판결에서는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시, 그래서 선고 시 다음 날로부터 소척법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척법은 좀 전에 보신 대로 법원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언제부터 붙일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제 본문 왼쪽 편 본문에 있는 재판부하고 각주 7번에 있는 재판부가 달리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재량이기 때문에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어디까지 항쟁함이 정당하는지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실관계인데 각주 6번에 본문에 있는 판례하고 각주 7번 판례가 소적법의 적용 시점을 달리 봤죠. 특히 이제 파기환송에서 내려가면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주 6번에 있는 판례에서는 환송 판결 선고일까지 아니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붙인 거고 그다음 각주 7번은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 그러니까 네 번째 재판의 선고 시기에 그때부터 붙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그건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그 법무사 강의를 잠깐 한 1년 정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요즘은 뭐 사무연수원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료를 거의 안 보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무연수원 자료를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뭐 이 뭐야 판사님들이 내시는 시험들이라 뭐 법원행시나 법무사 시험은 그 연수원 문제가 막 그대로 나오고 그런 뭐 이름만 바꿔서 나오고 뭐 그런 정도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법연수원 기록에 보면 사법연수원 기록에서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연수원도 이제 판결문 작성하는 건데 민사재판 실무라는 게 뭐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죠. 판결문.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건데 보면 이제 여기서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원고가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원고가 청구하면은 뭐 전부 승소하는 사안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부 승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승소. 그래서 일부 승소가 되는 거 이런 거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지금 보신 대로 뭐 소가 제기돼서 이제 소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실심 변정시겠죠. 그래서 사실심 변정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사재판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책에 다 집어놨지만 그러면 이제 민사재판 실무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걸 시험 보는 건데 그럼 판결문에 이제 판결 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 주문.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소척법을 뭐 언제부터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답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법연수원 기록에서는요. 그 민사재판 실무 기록, 뭐 가끔씩 이거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기록에서는 이제 시험 볼 때 일부라도 기각이 되면 일부 승소 뭐 일부 기각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라도 원고 청구의 금전 청구 중에 일부라도 기각이 되면 항쟁함이 정당하다고 봐서 이제 판결 선고일까지는 붙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건 시험 볼 때 작성 요령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 기록에서 이제 각 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고가 얼마 청구해서 일부 인용됐으니까 뭐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정당하다고 봐서 소속법을 붙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각 주에 달아놓으니까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아 일부라도 기각되면은 사실심 선고시까지는 못 붙이나 보다. 이걸 뭐 판례 법리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에 연수원 기록에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연수원에서 시험 볼 때 학생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수적법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 시험 볼 때는 민사재판실무 시험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로스쿨에서 이제 그 판결문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 뭐 그런 것들을 시험 보는데 그럼 이제 일부라도 기각이 되면 항쟁함이 정당하다고 봐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적법 붙이지 마라. 이제 이거는 시험 볼 때 작성 요령이지 법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민사재판 실무 기록에 각주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판례 법리처럼 알아가지고 뭐 무조건 청구했는데 일부라도 기각되면 선고일까지는 못 붙이나 보다. 이걸 판례 법리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질문하시던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보신 대로 법원의 재량이에요. 근데 이건 민사재판 실무 기록에서는 시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일부라도 기각되면 무조건 선고일까지는 못 붙이나 보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7페이지 4번에 가서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1심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패소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판례는 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피고가 패소한 거죠. 따라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그 아래 판례도 그 아래 밑줄 친 부분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건 안 다툰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항소 안 한 부분은. 그래서 그때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오니까 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무조건 붙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냥 여기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소척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항소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법원의 재량인데 이제 그래서 각주 6번, 7번도 나눠진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뭐 일부라도 기각되면 선고일까지는 못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아까 판례에 나왔다시피 청구 병합일 때는 병합된 청구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 병합으로 대여금 1억, 매매대금 1억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억 청구하다가 추가로 5천만 원을 청구취지 확장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때마다 각각 소송물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채권자가 청구취지 확장하면 확장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 그게 이제 소재기 실질이 있으니까 소촉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병합 청구일 때는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불법 손배는 뭐 적극 소급 위자료 이렇게 손해 3분설 그건 뭐 민소에서도 보신 거니까. 그래서 각각 항쟁함의 정당 여부는 소송물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별로 이제 소촉법의 적용 시점들이 다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됐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해제가 되면 이제 원상회복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갑이 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다. 그 다음에 을이 이제 매수인이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일단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그럼 이제 해제가 되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항상 뭐예요? 원상회복.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꼭 빼먹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상회복은 매도인은 이제 대금을 반환해야죠. 대금. 그 다음에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붙여야죠. 법정이자. 이걸 반환하는 거고, 그 다음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줘야죠. 그래서 목적물하고, 그 다음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 뭐예요? 서로 동시행 관계잖아요. 뭐 동시행 관계는 뭐 명문의 규정도 있고.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갑이 나 동시항벽권 있으니까 대금만 줄 거지 법정이자 못 붙인다 이런 얘기 자꾸 주장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류 작성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 이제 목적물하고 사용이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은 내가 대금을 준다. 근데 이제 법정이자는 나는 동시항벽권 민법상 동의항이 있으니까 이자는 못 붙인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을 측에서도 사용이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걸 붙여가지고 이건 이제 부당이대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의악의 이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 즉 748조의 특칙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날 당일로부터 법정이자, 얘는 사용이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항변권이 있으니까 법정이자 못 붙인다 이런 항변은 타당하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피고들이 많이 한단 말이죠. 서류 작성 문제에서. 그런 걸 이제 배척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제 부당이익의 특징으로서 법정이자니까 어떻게 돼요? 민법상 매매면 5%, 상법상 매매면 이제 6%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에. 물론 이제 약정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건 나중에 해제해서 보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다 붙여서 서로 동시행 관계다. 부당이익의 특징으로서. 그러니까 동의항이 있더라도 법정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소촉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 법정이자에 소촉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소촉법은 지연손해금, 즉 이행지체에 따른 특례 규정이니까 여기에 소촉법이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민법 5%, 그러니까 매매가 민사매매면 5%, 상사매매면 6%가 될 뿐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을이 이제 뭐예요? 을이 목적물하고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의 사용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는 이제 뭐 목적물하고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사용이익 계산했더니 5천만 원이고 이게 정당한 금액이라면 이걸 가지고 갑한테 뭐예요? 목적물 플러스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이제 변제 제공을 했다. 변제 제공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갑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3월 16일부터 이행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동의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동시항변권이 깨졌죠. 그래서 을이 목적물 플러스 5천만 원, 3월 15일까지 그 점유 사용한 이익이 5천이라면 변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3월 16일부터는 지체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뭘 붙일 수 있어요? 이때는 소촉법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소촉법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발생한 법정이자도 붙일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복리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서 실무상으로야 뭐 대금에 대해서만 이제 3월 16일부터 소촉법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체에 빠지니까 소촉법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17페이지 맨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나번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법정이자의 소촉법 붙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판례는 548조 2항은 해제로 원상회복 이행으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 당일로부터잖아요. 그래서 위 이자 반환은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의 특칙이지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촉법은 뭐 등등일 때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548조에서 말하는 법정 이자에 뭐예요? 소촉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 5%, 상법 6%. 그럼 넘어가셔서 18페이지 보세요. 그러나부터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이제 갑에게 이행 제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갑도 제공해도 을도 뭐 똑같은 법리죠. 그래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이행으로 금전 반환 명하는 판결을 선고.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한다는 건 원고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뭐 소촉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 소송이 제기됐을 때 채무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 진다는 건 뭐예요? 동의항을 깼다는 전제잖아요. 따라서 원상회복 이행으로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을 때는 이때는 뭐요? 소촉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판례 부분은 이제 을이 갑에게 이행 제공해서 갑의 동의항이 깨져가지고 갑이 패소 판결을 즉 원고가 승소 판결 받을 때 이때는 지연손해금이니까 그때는 소촉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갑이 지체에 빠지는 뭐 칠판 사례라면 이제 3월 15일 제공했으니까 16일 0시부터 전체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다. 여기는 소촉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서류 작성에서 금전 청구할 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답번에 장랭의 손은 소촉법 안 붙이죠. 왜냐하면 이행기 도래 전이니까 악의적 채무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게 뭐예요? 동시행관계에서도 나오겠지만 동시행관계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행기 미도래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 보면 쌍무계약에서 동시행관계 있을 때는 뭐예요? 동의항은 일단 이행기 도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갑이 을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했단 말이죠.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채무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변제가 미도래 했으면은 을이 변제기 미도래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변제기 남았는데 왜 먼저 청구하느냐 이렇게 할 텐데 을이 동의항을 했다는 건 이제 뭐예요? 갑이 주장하는 이행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그다음 을도 뭐예요? 을도 갑의 채권에 대해서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받을 때까지 못 준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시행 관계는 이행기가 다 도래한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행기 도래했더라도 이제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 책임 안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변종 시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행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을 때는 동시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이게 사실상 변제기 미도래처럼 취급하는 거죠. 지체 책임 안 지는 거니까. 따라서 지체 책임을 안 지니까 뭐예요? 지연손해금의 특례 규정인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사대금에 대한 건물 인도일 이후에 지손금 인정할 때는 당연히 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장랭 판결은 소촉법 적용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이행기 도래했지만 이행기 미도래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류 작성에서 중요한 게 동시행 피고의 동의항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X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소촉법을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촉법을 붙이려면 뭐예요? 뭐 인도 이제 먼저 선인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정 문제로 내서 서류 작성에서 의뢰인이 와가지고 하여간 뭐 받을 수 있는 돈 액수 전부 다 받게 해달라. 그럼 소촉법 적용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촉법을 못 붙이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원고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류 작성 문제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서류 작성할 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법 공부할 때 같이 좀 봐두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판례는 동시행관계니까 원칙적으로 이행기 도래한 거지만 사실상 미도래처럼 취급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체가 아니니까 소촉법을 못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은 이혼인데 뭐 이혼을 뭐 서류 작성 등에서 내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은 나오면 이제 뭐 이제 사례 문제로 대비해야죠. 사례로. 근데 똑같은 부분이 사행 취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행 취소는 뭐 자주 나오죠. 이제 서류 작성에서 그렇고 사례도.
그러니까 이제 형성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이행 소송을 병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혼, 물론 이제 재판상 이혼이죠. 그래서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성 판결로서 이제 이혼 판결하고, 그래서 이혼 판결하고 그에 따른 뭐예요? 재산 분할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 그러니까 이건 뭐 사례형으로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채권자 취소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 이제 사행 취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있죠. 이행 소송으로서 원상회복 이렇게 돼 있죠. 원상회복. 그래서 원물 반환, 뭐 가액 반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형성 판결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예요?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확정시 효력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제 형성 판결은 187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제 확정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1심, 2심만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확정돼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법률 관계가 바로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행의 취소가 돼야 원상회복에 뭐예요? 이행기가 그때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이행기가 그때 도래하죠. 그러니까 개념 필수적으로 뭐예요? 장래행 판결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제 확정돼요? 변종이 지나야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심에서 사실심 변종이 되고, 그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다음 뭐예요? 최소한 14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2주가. 그러니까 제일 빨리 확정되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고 2주가 지나야 되니까, 그럼 뭐예요? 선고돼서 요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확정돼야 이제 원상회복, 이행 판결에 이행기가 도래하니까 변종 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행기, 원상회복, 이행 판결은 반드시 장래행 판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박스에도 기재례를 써놨지만, 이제 형성 판결과 한꺼번에 제기하는 이행 판결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래행 판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여요? 소적법을 절대로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혼부터 먼저 보시면, 답원의 두 번째 문단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이혼 성립했을 때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한 단계가 더 거쳐가지고 뭐 재산 분할로 뭘 줄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뭐 돈을 줄지, 그러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줄지. 그래서 협의 심판으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죠.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 플러스 재산분할 청구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죠.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 안 하는 거니까, 그럼 판결 확정은 변종 후에 확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소적법 단서에 따라서 소적법이 이제 장래행 판결이니까 소적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소적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사례로 대비하시고, 그래서 사행위 취소는 이제 그 서류 작성 문제로도 이미 많이 나왔죠. 자주 나오는 쟁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래 판례도, 그 아래 문단도 사행위 취소 가액 배상 구하는 것은 판결 확정으로 취소될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을 미리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가집행 못 붙이죠.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미리 집행하는 가집행 못 하죠. 그러나 지송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왜냐 이제 가액 배상은 형성 판결이 확정돼야 이행기가 도래하니까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즉 확정 전에는 지체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3조 1항 단서는 장래행 판결일 때는 소적법 못 붙이죠. 따라서 사행위 취소의 가액 배상은 반드시 장래행 판결이니까 이제 밑줄 친 판례로 내려가 보시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지고 소적법은 적용 안 되고, 그 다음 뭐 상인이 재산을 빼돌려도 그게 상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 청구취지 기재례 박스, 이건 뭐 그대로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구취지 기재를 보면 소의 갑이 채무자겠죠. 그래서 피고는 수익자일 거고, 피고와 소의 갑 사이에 별주목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언제 체결된 매매계약을 얼마 한도 내서 취소한다죠. 형성 판결이니까 취소하라가 아니라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일부 취소 가액 반환 사안이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이제 원물 반환은 간단해서 대부분 다 시험 문제에서는 가액 반환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2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뒷부분은 이제 그대로 외워서 쓰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서류 작성에 또 강조하겠지만, 청구 취지 이런 기재례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안들은 철저하게 암기해서 그대로 쓰셔야 돼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 어차피 또 실무 나가시면 어차피 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금원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돈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요. 뭐 금원이라고 썼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 뭐 그러니까 돈이란 말을 쓰니까. 그래서 이제 밑부터 그래서 밑 이에 대한 입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이건 그대로 써야 돼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래서 무조건 5%죠. 상인이 재산 빼돌려도 상행위가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5%. 다 갚는 날까지 어느 5% 비율에 한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시험 봐보면 시험에 임박해서도 한 10명 시험 보면 한두 분은 꼭 이제 틀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안 틀려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의 이제 기본들을 잡아야지 이제 서류 작성 30점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잡아주면 이제 기본 점수 이제 뭐 중간 정도 점수는 무조건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거기다 이제 뭐 법리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 화살표 뒤에 써놓은 대로 두 번째 줄에 가집행은 못 붙이죠. 그러나 지송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1심에서 선고할 때부터. 왜냐 이제 상위 취소라는 형성 판결 확정돼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 전에는 지치시 물을 수 없어서 이제 확정일까지의 지송금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민사법정일 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류 작성 문제로도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계산해서 12%가 안 되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는 12% 청구하면 되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정이자 및 약정 지연이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금전소비대차에서 네 가지 형태를 정리할 테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지금 12%잖아요. 그래서 12%를 고쳐놨어요. 그 당시엔 12%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판례 번호 뒤에 보면 약정이자 약정 지연 손해금이 연 12% 미만일 때는 즉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계산해서 연 12%가 안 되면 다음 날로부터는 12%로 올려서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12%가 높으면 그냥 다감 날까지 계속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번에 이제 요거는 뭐예요?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했을 때 소촉법에 적용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채무 부존재일 때는 소촉법을 붙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판례를 보면 밑줄 친 부분 먼저 볼까요? 금전채무에 관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을 때는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서 확인 판결 선고하더라도 이건 뭐가 아니에요? 금전채무의 전부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판례를 보실 때 객관식 공부할 때 그냥 쭉 읽고 그냥 이해하고 뭐 암기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이제 읽고만 넘어가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판례는 해서 판례 결론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안지 쓸 때 뭐 보통 뭐 문제점, 뭐 쟁점의 정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뭐 쟁점의 정리든 문제 소재든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된다 쓰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있으면 뭐 쟁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이다 그럼 이제 판례의 태도. 그래서 판례의 태도 해가지고는 판례 결론을 쓰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이제 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사실관계 문제되면 뭐 어떤 사안에서 이제 뭐뭐라고 판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입장이다. 뭐 예를 들어서 판례가 뭐 적극설이다 소극설이다 이렇게 다퉈지면 뭐 무슨 입장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논거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검토 및 사안 해결.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해결. 그래서 출제자가 보고 싶은 거는 이 검토 및 사안 해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이 판례를 뭐 요건 효과를 누가 예쁘게 잘 쓰느냐 이런 식의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건 찾아보면 되니까. 그 대신 그렇다고 또 뭐 부실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판례 태도일 때는 판례 결론 부분을 쓰시고 그다음 검토에 논거를 써야 되잖아요. 논거.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걸 압축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례 태도에서는 만약에 그 마번 판례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금 읽은 부분에 결론을 쓰는 거죠. 판례는 뭐 이렇게 판시를 했다. 그다음 이제 검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는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아래서 두 번째 줄에 금전채무 전부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거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앞부분에 판례가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3조는 소재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아까 악의적 채무제에 대한 벌칙 규정 이렇게 했잖아요.
또한 3점 문헌상으로도 뭐 그 얘기죠. 금전채무 전부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이율의 규정이다. 따라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런 논걸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거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1차 때처럼 책을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이런 쟁점이 나오면 판례를 어떻게 쓰고 그다음 검토에 뭘 쓸지 이런 것들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이순환 때 뭐 키워드 암기장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좀 미리미리 해두셔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례를 정리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답안지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소적법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금전소비대차에서 또 4가지로 정리해서 그때 이제 완성이 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소적법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 20페이지 가셔서 채무 불이행에서 이제 4가지 형태를 정리를 해야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그 다음 이행거절까지. 그래서 그 4가지 채무 불이행인데 우리 민법은 390조 일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390조 조문을 보시면 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포괄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건 뭐예요? 이건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불능은 단서에서 고의 과실 없이, 즉 귀책 사유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390조의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4가지 형태의 채무 불이행을 정리해야죠. 자, 이행지체 보시면, 자, 요건으로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과돼야 되는데, 이행기는 3가지잖아요. 387조 보면, 채무행위에 확정기한이 있을 때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죠. 지체책임 있고,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이 있을 때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떼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 기한의 정함이 없을 때는 이행청구 받은 때, 다 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날의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인데 각각가 뭐 예도 중요하고 그래서 가번에 보면 확정기한부 채무요. 확정기한부 채무의 예외가 그 박스의 조문들이죠. 자, 517조 증서의 변제 기한이 있을 때 이제 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 청구. 그러니까 엄수표 같은 건 뭐예요? 추심 채권이잖아요. 추심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엄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류 작성에서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체책임의 기산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524조는 무기명 채권에도 준용하고, 그 다음에 526조 면책 증서에도 준용하죠. 그 서류를 들고 와야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 면책 증서는 이제 그 등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 확정기한부 채무라도 예외가 된다는 거. 그 다음 확정기한부라도 만약에 동시행이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잖아요. 동의항은 민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확정기한일 때는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조문에 돼 있죠. 그래서 판례도 선이행 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지체가 되는 거고 확정기한 선이행이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없다는 거고 따라서 오른쪽에 일단 지체에 빠지면 지원손해금까지 붙여서 줘야죠. 그래서 일부를 수령했다고 해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전부 변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그래서 예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까 보신 대로 A번에 지시 무기명 면책 증권은 추심 채권이니까 기한이 도래했더라도 소진이 증서를 제시해서 이행 청구해야지 지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수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B번에 추심 채무 마찬가지잖아요. 지시 이런 게 추심이니까. 그 다음에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제공에서 최고했을 때 지체 책임이 생기는 거고 확정에 의한 도래만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정기한부 채무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은 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이행 제공 받아서 이제 상대방의 동의항이 깨져야지 그때부터 지체 책임진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확정기한부는 이제 기한이 도래한 때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른쪽 2번째 문단의 사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엄수표나 그 다음에 10번에 나온 동시행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서 아니 그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놔야지만 시험 보실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죠. 물론 또 너무 예단을 갖고 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보면서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다음 이제 불확정 기한일 때는 나번에 불확정 기한일 때는 도래함을 안 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건 이제 민총에다가 표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 민총에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일 때는 도래함을 안 떼. 하여간 채무 불이행은 귀칙사를 요구하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도래함 세 번째 줄 뒤에 도래함을 알지 못했더라도 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하면 최고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지체가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을 때는 이제 2항에서 보신 대로 이행 청구 받은 날의 다음 날인데 그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603조 702조가 사실 또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조문부터 먼저 보시면 603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동종 동질 동량이죠. 근데 중요한 게 2항이고 뭐 최근에 또 소멸시효 관련해서 판례도 나왔고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 대주는 상당 기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죠. 그러나 차주는 뭐 언제든지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차주한테 기한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702조가 뭐예요? 수취인이 계약에 의해서 임치물에 소비할 수 있대. 소비임치잖아요. 그래서 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603조가 준용될 수 있죠. 603조 2항 특히. 그러나 또 단서에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 임치인은 맡긴 사람이죠.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임치의 대표적인 게 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예금이야 이제 만기 이런 게 있지만 보통 예금은 언제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 근거가 702조 단서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기한에 정함 있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바로 임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소멸시효 바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를 알아두셔야죠. 그 밑줄 친 부분이 대표적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그 다음에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 임치상의 반환 의무 지금 보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의 대표적이고 그 다음 판례가 또 판시한 게 그 아래 부당이득 반환 채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또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예를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래서 네 번째 줄에 기한에 정함이 없을 때는 등등한 취지는 아까 각주에도 보셨다시피 이행 청구 받은 날 당일 안으로 이행하면 되잖아요. 밤 12시까지만. 따라서 받은 날 도과해서 다음 날 0시부터 지체 책임진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날하고 때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때는 그날의 다음 날. 그래서 이유를 이제 판례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제 판례 답안지 쓸 일이 있으면 판례 태도에서는 밑줄 친 부분만 쓰시고 마지막 줄부터가 검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청구 받은 때 곧 지체 책임진다고 해버리면 항상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말하자마자 바로 줘야 되니까. 따라서 채무자에게 가혹하다. 그래서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확정된 지송금 이것도 이제 아까 뭐 금액 계산도 그렇고요. 나중에 뭐 추신금 청구의 판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금이 1억이고 원금이 뭐 1억이고 그다음 이건 임대차 보증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보증금 1억에 차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월 뭐 이제 매월 1일 날 이제 매월 1일 날 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뭐 3월 1일부터 이제 뭐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럼 이제 3월 1일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4월 1일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아니 채무자가 하나도 안 갚았다. 뭐 이자고 원금이고 하나도 안 갚았다. 그럼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임대차 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자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뭐 어떻게 돼? 이 100만 원에 3월 2일 0시부터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체. 그럼 이것도 뭐예요? 4월 2일 0시부터 지체가 되죠. 그러면 이 각각의 100만 원에 대해서도 지송금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복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복리로. 그럼 이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차임도 뭐 매달 1일 날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럼 안 주면은 다음 날 0시부터 각각의 지연 소액을 붙일 수 있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해서 이제 실무상으로도 안 붙이죠. 실무상으로도.
그래서 그냥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 비율로 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억 원 및 이에 대해서 이제 이 3월 1일자 100만 원에 대해서는 3월 2일 0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4월 1일자 100만 원은 4월 2일 0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물리적으로 물론 계산이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상 그렇게 청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복리 계산하지 마라, 또는 뭐 이미 발생한 지선금에 대해 또 지선금 붙이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도 붙이란 말만 없으면 안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서류 작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볼 때도 이제 사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장 작성 문제일 때도 여기에 대해서도 붙여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이제 붙여란 말이 없으면 안 붙여도 된다 그런 말이 없더라도 이제 실무상으로도 안 붙이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연체 차임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보증금 1억에다가 월 차임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하나도 안 갚았다, 아니 변제 안 했다, 그럼 각각의 100만 원에 대해서 지송금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붙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져서 실무상으로 안 붙이니까 붙여라 이런 말만 없으면 안 붙이면 돼요, 서류 작성의 문제에서도. 근데 이게 이미 확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부 변제 등을 통해서 이제 지송금이 확정이 됐다, 그때는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지송금이, 그래서 원금이 1억 원이고 이자 지송금이 확정된 금액이 뭐 이래서 6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서 지송금, 이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22페이지 세 번째 줄에 확정된 지송금, 그러니까 지송금이 지금부터 다갚 날까지 얼마가 아니라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금액이. 판례는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출에 한 손해배상이죠. 이것도 뭐예요? 기한에 정하면 채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송금이 6천으로 확정이 됐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한에 정하면 채권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확정된 지송금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확정된 지송금 6천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지연손해금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송금이 계속 발생할 때는 물리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해지니까 복리 계산을 안 하는데,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럼 그때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각주 8번 보세요. 자, 원고들은 압류 추심 명령 신청할 당시 금 피압류 채권을 특정해야 되잖아요. 정상금 채권 원금과 이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지송금을 합산해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지송금이 시기 종기가 있어 딱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그러니까 피압류 채권이죠. 그러니까 원금하고 원금에 대해서 04년 언제부터 16년 언제까지 발생한 지송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금액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뭐예요? 그 지송금에 또 지송금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전부를 피고 1등에게 청구하는 추신금을 원금으로 삼아서 소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추신금의 원금이 이제 피압류 채권이 원금 1억 원하고 지송금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서 지송금 붙일 수 있죠, 이때는. 따라서 압류 추심 명령 신청 당시 이제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즉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된 정상금 채권의 지송금 부분은 뭐예요? 확정된 지송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04년 2월부터 16년 7월까지에, 따라서 피고 1등은 원고로부터 추신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 그래서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지체책임, 그러니까 확정된 지송금은 당연히 확정된 금액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저기 뭐예요? 서류 작성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뭐 보신 판례가 나올 텐데, 이제 갑이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1억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억 원이 그냥 확정된 금액이고, 그래서 확정된 금액으로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 뭐 이자 지송금 이런 거 없이 1억으로 확정됐는데,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1억 원 및 이에 대해서 뭐 이자 지송금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자는 빼고 이제 지송금만 생각하시면, 지송금. 그러면 이제 뭐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1억 플러스 지송금으로서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압류 추심은 자기 채권액을 넘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금 나눠 가져야 되니까 전부 명령은 자기 채권 넘을 수 없죠. 근데 추심 명령은 피압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지금 지송금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계속 발생하면 여기에다가 또 이제 지송금 붙이면 복리 계산이 돼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요 1억에 대해서만 이제 이 지송금에 대해서 쭉 이제 다감날까지 금액 중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송금이 아까처럼 그래서 5천으로 확정이 됐다. 그럼 1억 5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지연손해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압률 채권에 이제 지송금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이제 복리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그때는 쭉 다 갚는 날까지 뭐 금액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고, 지송금이 이미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송금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류 작성에서 뭐 연습 문제를 한번 푸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됐느냐 아니면 계속 발생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저기 22페이지 그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판결에서 권리의 실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행 판결이 확정된 지송금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요, 확정된 지송금 판결로서 이행 청구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지송금 자체가 계속 발생하면은 복리 계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발생하는 지송금에 또 지송금을 안 붙이는데, 지송금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확정된 지송금에 또 지송금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판례도요, 원금과 지송금은 별도 소송물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 중단 신소 제기,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제기할 수 있죠.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송금 및 이에 대한 지송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금 1억, 그 다음에 확정된 지송금이 6천이면 1억하고 6천 전체에 대해 또 지송금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지송금에 대한 지송금은 채권자가 신소로서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천만 원, 1억 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확정된 지송금이, 그래서 원금이 1억이고 예를 들어서 지송금이 이제 6천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또 지송금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송금일 때 그 판례 마지막 세 줄에 채무자는 확정 지송금에 대해서도 이행 청구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지니까 지송금 부담하고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소척법에 따라서 뭐 15%로 계산해서 6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아까 시행령에서 보신 12%로 낮춰졌다.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서는 12%를 적용해야죠. 그래서 지송금이 나올 때는 예컨대 소척법 이율이 15%여서 요거로 계산해서 6천이 됐는데 지금 청구할 때는 12%다. 그럼 이 전체 12%를 적용해야죠.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짝으로맞자 이번에 이것도 뭐 중요한 판례잖아요. 지명채권이 양도됐을 때 대항요건 갖춰지기 전까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것들을 논고로 쓰는 거예요. 답안지에는 2차에서는. 그래서 기한에 정하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 제기하고 소송 도중에 통지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통지가 도달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 작성에서도 이제 지체 책임의 기산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지 도달된 날은 문제에서 나올 테니까. 그래서 통지가 도달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다음 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몇 프로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겠죠. 그럼 이제 사례로 나오면은 이제 밑줄 친 부분을 판례 태도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거는 그 밑줄 앞부분에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것들 쓰면 되죠. 그렇게 쓰겠다고 자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실 때마다. 그 다음 그 아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 조건이 있을 때는 정지 조건이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객관적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지체 책임 발생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조건의 성취하고 이행기 도래 이런 게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체 책임 면할 수 없죠. 특히 이제 판례가 뭘 예를 들었어요. 그 아래 밑줄 친분에 불법 손배는 불법행위 당일로부터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발생 시점에서는 아직 액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발생 시점 당일로부터 지체 책임 성립하죠. 이거는 판례가 정책적으로 한 거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불법 손배는 불법행위 당일로부터 지체가 되고 최고할 필요도 없다고 보죠. 근데 법리적으로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판례가 정책적으로 피해자 보호, 그다음 이제 불법행위는 이제 사전에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불법행위는 최고도 없이 하여간 당일로부터 무조건 지체 책임 발생한다. 금액은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이거 정책적으로 판단한 거지 법리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예외적으로 조금 전에 조문 보신 거죠.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그래서 소비대차 소비임치도 최근에 소멸시효 관련해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주관식으로도 중요해졌어요.
소비대차상의 반환 채무에서 대주는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해야죠. 따라서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지체가 되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어차피 변종시가 몇 달 있다가 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그 나중에 소비대차의 요건사실에 정리해놨어요. 요건사실도 따로 안 보셔도 될 만큼 정리해놨으니까 그때 보실 거고. 그래서 각주 9번도요. 각주 9번에 603조 2항은 702조 본문에 따라서 소비대차가 소비임치에도 준용되죠. 다만 702조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임치의 경우에 임치인은 702조 단서에 따라 상당 기간 정한 최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뭐 이건 그러니까 조문 문제니까 조문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불법 손배는 뭐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당일로부터가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그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손해배상과 동시에 이행기 있기 때문에 최고 필요 없죠. 당일로부터 지원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때는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발생하는 예외가 있죠. 근데 그런 예외 사안들은 뭐 시험 문제 주어질 텐데 애매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관식에서는 좀 뭐 그런 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관식은 원칙대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예외적 사안에서 뭐 시간적 간격이 있다 뭐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사안은 뭐 사례로 내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죠.